몽골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몽골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장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몽골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자신들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와 비슷해지고 또 한국 문화, 한국 제품들, 심지어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한국과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가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서양에서 온 제품들, 명품들도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전통은 엄청나게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몽골인들이 우리처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저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몽골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에 대한 뿌리가 깊어요.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겉모습은 바뀌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전통에 대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된 문화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지금 K컬처가 유행하는 것이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700년 전에 이미 세계를 정복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세계 문화를 다 겪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의 피가 지금 몽골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랑캐, 야만족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의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들을 비하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열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대국에 대한 숭배, 약소국에 대한 비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났고 주체적인 그러한 독자적인 그러한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에 대해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고 또 약소국에 대해서도 멸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등하게 대하면 돼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지금 한국 정치, 경제,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몽골이 한국과 비슷해지는 모습은 겉모습이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더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몽골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것 말고도요. 사실은 행정, 제도 또는 심지어 도로의 교통 신호등 또는 교통 체계 또는 도시 건설 계획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많은 지금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왜냐면 몽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350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는 사실은 인구 20만, 30만을 예정하고 만든 도시인데 지금 이미 160, 70만이 돼버렸으니까 교통체증과 매연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등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로운 도시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면은 경험이 있는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도시 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력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상 차관이든지 저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 몽골이 새로운 도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몽골과 한국 사이에 상호 신뢰 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도 우리나라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몇 개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울란바토르 1호선 지하철을 약 17.7km 정도를 건설 사업을 사실은 관리 용역을 따낸 거지 그 건설을 수주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몽골에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돈을 덜 쓰면서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는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시공을 중국 회사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몽골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경제력과 우리가 할 것인가 또 우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할 것인가, 여기서도 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과 도로이고, 그 이제 도로 중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가 또 지금 울란바토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해주면 좋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할 텐데 과연 몽골이 그 경제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건설 자재도 비싸지죠.
그런데 중국은 국경이 붙어 있고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자재도 싸죠. 그럼 몽골이 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고품질의 한국 건설사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저렴하지만은 어쨌든 중국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소비자의 논리에 따르면 됩니다. 비싼 것을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쓸 것인가, 아니면 싼 걸 쓸 것인가. 이거는 이제 몽골의 판단에 따르겠죠. 과거에는 뭐 그냥 초원이었던 언덕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아파트를 가봤는데 아파트 동 하나하나마다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고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만들어서 유행시키기도 했지만은 이제 몽탄 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듯이 몽골의 변두리 주변의 신도시에는 한국식 아파트, 그리고 한국식 구조로 만들어진 난방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만든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로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몽골에 갔던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은 펌프로 주유를 할 정도로 열악했던 몽골이 30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또 몽골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뭐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사실은 몽골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시절에 모든 물건들을 다 러시아어로 불렀어요. 우리도 지금 애플 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과거에는 야블럭라고 하는 러시아 말로 사과를 불렀죠. 원래는 몽골어로 알림이라고 하는 몽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에,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몽골인들 중에 많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식료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중국 제품도 또 몽골에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와 중국이 몽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이외에 뭐 일본 문화도 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한국 문화는, 또는 한국은 몽골 사람들이 또는 몽골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이고 제품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지금 몽골에 GS25와 CU가 거의 700~800개 울란바토르에만 들어가 있고, 이마트, 대형마트도 지금 4개, 5개가 있고요.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이제 한국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은 몽골인들이고요. 우리가 뭐 과거에 서양이나 일본 제품 썼다고 우리가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듯이 몽골 사람들도 다양성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문화이고 한국 제품이고 한국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 사람들의 생각은 양면적이죠. 없으면 못 살지만은 너무나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에 소련이 몽골을 거의 먹이 살리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에서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영향력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중국은 몽골이 20세기에 독립을 해버렸고, 내몽골은 또 지금 중국 땅으로 갖고 있지만은 독립된 몽골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은 그러한 약소국들을 다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영향력 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많은 지역 나라들이 일부는 또 반발을 하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하면서 지금 존재하듯이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단순한 관계는 아닙니다. 중국이 없으면 몽골이 먹고 살 수가 없고, 러시아가 없으면 몽골이 전기부터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필요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중국이 통합돼서 주변을 정복했다가 중국이 분열되면서 또 주변이 독립했다가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과거 최대의 영토가 자신의 중국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력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누가 공격했을 때 방어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또 결국은 독립을 이뤄냈고, 몽골인들은 사실 주변국들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그 괴롭힌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주국가가 주변을 정복하거나 식민지로 삼는 것과는 다릅니다. 몽골인들은 그 지역 정권들이 자신들의 권위만 인정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문화, 언어, 관습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7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몽골 사이는 700년 전에도 고려가 몽골에 필요했었고 우리는 또 몽골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몽골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어요. 중국, 몽골을 통해서 이슬람, 몽골을 통해서 서아시아 문화, 또 유목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 고려만의 문화를 만들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 문화도 받아들였었고 일본 문화도 받아들였었고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가 호혜 평등, 상호 존중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한국과 몽골이에요.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에는 북한과 몽골이 엄청난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몽골에게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물론 지금 북한과도 수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과의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과거에는 고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원간섭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고려의 왕을 그 당시 몽골의 대칸이 폐립을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를 몽골이 지배한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왕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 고려가 몽골에게 필요했던 존재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가 살아남은 또 하나의 이유는 쿠빌라이 칸이 자기 동생과의 싸움에서 원래는 동생이 더 정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이 다음 대칸이 되었는데 고려의 세자가 아리쿠케가 아니라 쿠빌라이를 찾아갔죠. 세자 시절의 쿠빌라이를.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원종이 되는 고려 세자가 뭉케 칸을 찾아서 만나러 지금의 중국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뭉케 칸이 죽자 뭉케 칸의 동생인 쿠빌라이와 막내 동생인 아리쿠케가 싸워요. 그랬는데 그 싸움에서 정통성이 약했던 쿠빌라이가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먼저 이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 편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죠. 왜냐면 자기가 불리한 상황인데 옛날에 당나라가 공격했어도 멸망시키지 못한 결국 고려는 다른 나라처럼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몽골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특별 대우가 더해집니다. 쿠빌라이 칸이 자기 친딸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가 요청한 거예요. 자기 친딸과 고려 세자를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고려의 왕이면서 몽골 제국의 부마이고 나중에는 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몽골 제국의 통치기구의 승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고려의 왕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려의 왕들은 순차적으로 관례적으로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계속 혼혈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몽골의 피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죠. 그 절정이 공민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고려 피보다 몽골 피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죠. 몽골은 고려를 없애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고 고려 사람들의 언어, 생활 풍습, 복식 모든 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본은 식민 정책을 무력으로 시행을 했고 군사력으로 또는 우리의 국통을 끊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몽골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과거 70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몽골인들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는 과거고 그때도 사실은 반은 지배를 받았지만 고려는 또 몽골 때문에 살았고 몽골은 또 고려 때문에 살았고 했던 서로의 의지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일본 식민지 시절의 그런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몽골에게 기술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지하자원 개발, 농사를 짓는 방법 등등 지금 뭐 사실 몽골에 엄청나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이익이 될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하자원과 식량과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몽골에게 구해올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돼요. 몽골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것이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가요. 그런데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동등해지려고 하는데 강대국들은 그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항상 주변국들이 싸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항상 그런 게 이제 이웃 나라 사이에는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상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치, 외교,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칭기스칸의 죽음을 말씀드리려면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칭기스칸이 중국 사료에는 서하라고 나오는 탕구트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탕구트는 칭기스칸에게 군대를 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랬는데 칭기스칸이 호리즘 원정을 떠날 때 이 탕구트에서 왕이 칭기스칸에게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어쨌든 중앙아시아 원정을 6, 7년에 걸쳐서 다녀온 다음에 곧바로 탕구트를 응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1226년에 탕구트 원정을 갖고 결국 1227년 탕구트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칭기스칸이 사망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탕구트 공주와 밤에 잠을 자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도 있고 뭐 질병이 걸려서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조금 뒤에 1240, 50년대에 유럽에서 온 사신 카르핀이나 루브르크의 기록에 의하면은 벼락을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도 있고요. 또는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첫 번째는 노환이죠. 왜냐면은 칭기스칸이 뭐 어릴 때부터 고통에 시달렸고 젊을 때부터 계속 전쟁을 했고 죽을 때까지 대외 원정을 다녔기 때문에 또는 몽골 고원에서 다른 유목민들과 계속 싸웠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 그 당시에 60세 중반이라고 보이는데 유목민의 나이로 보면은 사실은 꽤 많은 나이인 거죠. 정주민으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80이 넘은 그런 노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노환이고 그 노환과 함께 말에서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구트 원정 중에 말에서 낙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노환과 낙마로 인한 자연사로 보는 것이 현재 몽골 역사학계와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죽었다는 사실이 탕구트 왕이나 탕구트 군사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탕구트 사람들이 항복을 쉽게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죽음을 비밀로 그렇게 하고 결국은 탕구트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칭기스칸의 유해를 자신의 고향 쪽으로 이동을 시키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몽골 역사 기록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장소를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정주민의 역사 인식과 기록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유목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그래서 칭기스칸이 죽은 것은 사실이고 칭기스칸의 무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덤의 위치에 대한 추측도 뭐 중국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러시아 바이칼 근처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카자크 같은 경우에는 알타이 산맥 쪽에 있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왜 어디에 묻혔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몽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칭기스칸과 그의 어렸을 때의 생활 반경, 또 몽골 부의 전통적인 고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몽골 동부에 있는 hen티 산맥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몽골부가 원래 몽골 초원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몽골부는 몽골 초원의 동북부 삼림 쪽에 있었던 아주 미약한 부족이었죠. 그런데 삼림 쪽에 있는 부족들은 다른 지역과의 교류, 다른 부족과의 교류 또는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몽골 초원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이 몽골부가 몽골 초원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몽골부가 정착했던 곳이 지금의 이제 세 강의 수원지, 그래서 토올강 그리고 헤를렌강, 오논강이 갈라져 나가는 그 수원지가 바로 hen티 산맥에 있는데 그 hen티 산맥 근처가 바로 이 몽골부가 몽골 초원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서 세력을 또는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몽골부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몽골부 또는 오늘날 몽골 사람들에게도 가장 신성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신성한 지역에 데칸의 칭기스칸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또는 묻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죠. 사실은 지금 칭기스칸의 사당은 네이몽고 자치구에 있습니다. 호호트라고 하는 그 네몽골 자치구 성도에 사당이 있는데 거기는 칭기스칸의 무덤이 아니고 사실은 칭기스칸의 사당인 거죠. 그런데 그 사당도 사실은 몽골 초원에 있던 것이 네몽골까지 이동을 해온 것이에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몽골 땅이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몽골 땅이 아닌 중국 내이몽고 자치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칭기스칸의 무덤 또는 칭기스칸의 사당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뭐 칭기스칸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련곡에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은 원사라고 하는 명나라 초에 몽골 초원으로 물러난 다음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 명나라에서 아주 급박하게 원나라 역사, 몽골의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런데 그 원사의 모든 데칸들은 이 기련곡에 묻힌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기련곡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놓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또는 논문들이 지금까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고 객관적인 위치는 hen티 산맥 근처 어디인가를 아마 기련곡이라고 그렇게 중국 측에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민의 지배자들도 그랬고 또 뭐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의 이 데칸들도 힘이 클수록 더 많은 말 또 더 많은 자기 시종들, 측근들을 옛날에는 같이 묻었어요. 그게 이제 순장풍습이라고 하는데 이 순장풍습이 사실은 칭기스칸 시대가 오면은 노동력, 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때문에 1000년 전, 2000년 전 흉노나 스키타이처럼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고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물건 또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로 아마 대신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왜냐면은 몽골 윤모인들에게 말과 사람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는 그 말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묻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흉노 무덤에서도 여자들의 순장 풍습이 댕기를 잘라서 넣는 것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는 풍습이 이미 칭기스칸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1300년 전 흉노 시대에도 풍습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칭기스칸 시대에는 훨씬 더 실용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산 사람을 묻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무덤을 발굴할 수도 없고 또 발굴해도 칭기스칸의 이름이나 또는 뭐 칭기스칸을 증명할 만한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치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 정주민의 황제나 왕들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또는 더 많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더 큰 공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사실은 유목민들은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심지어는 몽골 제국이 멸망했는데 거대한 건축물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왜냐면 정주국가들은 건축물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까지 남기려고 하지만 유목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주민과의 가치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몽골에서 유학을 할 때도 관광객들이나 여행객이나 많은 분들이 칭기스칸의 유적이 어디 있느냐 또는 칭기스칸이 그렇게 위대했다면 중국보다 더 큰 건물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몽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 칭기스칸의 무덤을 외부인들이 또는 정주민들이 몽골 땅에 와서 파헤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칭기스칸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몽골인들에게는 엄청난 영웅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덤을 파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기록도 하지 않았고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증거도 넣지 않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칭기스칸의 무덤을 어디에 표신하게 만들지를 않았고 사실은 주변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다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잘 발견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 또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몇 겹으로 이렇게 호의를 해서 인부들이나 작업했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더 멀리 있었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정보의 원천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칭기스칸의 무덤을 비밀스럽게 그때부터 만들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을 주위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분간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당시부터.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칭기스칸의 무덤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몇몇 나라나 몇몇 학자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견할 수도 없고 몽골인들에게 칭기스칸은 그냥 역사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몽골을 잊게 해준 위대한 영웅이면서 동시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칭기스칸의 무덤을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90년대나 뭐 이때는 조금 뭐 그냥 발굴을 해봐라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점차 몽골인들에게는 칭기스칸의 무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금지가 된 거죠. 또 발견해도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무덤은 앞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칭기스칸도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글자를 모르죠. 사실은 유목민들에게는 글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초원에서 언제 말 타고 다니면서 종이에 적고 기록하고 하겠어요. 모든 것은 기억하는 거죠.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몽골 비사라고 하는 역사서는 아마도 1240년경에 완성이 됐을 것으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몽골 비사라고 하는 책이 몽골어로 적혀 있지만은 그 몽골어를 적은 글자는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읽으면 몽골어가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옛날 몽골 글자로 기록이 돼 있었다면은 아마 불태워지거나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고려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몽골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또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몽골 기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왕조가 세워지면서 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몽골어로 된 또는 몽골 관련된 사료들을 깡그리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 비사는 몽골 글자가 아니라 한자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도 불분명합니다. 19세기 말에 돼서야 우연히 발견이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 몽골 비사를 몽골어로 복원, 환원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물론 읽으면 바로 몽골어가 돼요. 그런데 그 정확한 몽골어로 환원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국 기록에 의존했던 몽골 역사 연구와 이런 것들을 몽골 비사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물론 우구데이 시절까지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몽골 비사, 그리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쓴 원사,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의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몽골 정권에서 남긴 몽골 역사 또는 세계 역사, 그것이 이제 집사, 이 세 가지 사료가 몽골 제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몽골인들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수도 사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몽골 제국을 성립했을 때 10만 명이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한 5, 6만 명 정도의 군사였을 것으로 보여요. 95개의 천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천호가 1000명이 안 됩니다. 대부분 5,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95개의 천호라고 해도 많이 해봐야 5, 6만 명의 군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몽골 인구 전체를 따져도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은 인구와 또는 적은 군사로서 이들이 정복한 지역을 다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주 지역 사람들 중에서 몽골과 칭기스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앉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세금, 공물을 바쳐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지의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정권은 몽골과 칭기스칸에게 복종의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매년 일정한 정도의 세금 또는 공물을 바침으로써 칭기스칸의 또는 몽골 제국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이 정복을 하면서 많은 파괴만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우리만의 생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기 부하 장수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네가 감시 감독을 해라. 왜냐면 현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몽골군이 들어가서 제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칭기스칸은 자기 부하들과 몽골군에 대한 엄청난 믿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한 임무를 줌으로써 몽골 제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주 국가 또는 정주 지역에 대해서 통치를 할 때도 제 생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칭기스칸의 머릿속에서는 어차피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세금이 들어오고 곡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깊숙이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현지 장관들 또는 현지의 통치자들을 임명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통치를 통해서 정복 지역을 큰 반항이 없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반항을 했던 몇몇 도시들은 정복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호리즘 왕국의 니시아프루 또는 헤라트, 이런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사실은 이슬람 기록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도시에는 그만큼의 인구가 살 수가 없어요. 10,000명에서 20,000명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몽골인들이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현지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만 명을 죽였다고 떠든 몽골인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을 죽였다라고 또 과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치 칭기스칸이 사람을 살육만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과장,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유목민은 오랑캐다 또는 야만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겹으로 포개지면서 악마화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유목민에 대한 기록은 거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기록만 남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정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사람은 유목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남길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 사실은 유목민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흉노나 또 동유럽에 나타났던 훈족,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르크, 돌궐,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최근에 나왔던 거란 또는 뭐 여진, 몽골, 만주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정주민들도 그만큼 유목민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죠.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또는 특히 당나라가 몽골 초원에 있었던 투르크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가 투르크를 괴롭힌 것을 투르크 문자로 기록을 해놔요. 그 투르크 문자로 된 비문이 지금 몽골 초원에 또 많이 남아있어서 정주민들도 유목민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유목민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 13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도 아주 미약했고 또 몽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인들이 동유럽까지 킵차크 초원까지 쳐들어갔을 때 몽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공포심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커지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악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역사를 연구할 때 몽골 비사 이외에는 다 몽골의 공격을 받았거나 몽골의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에서 남긴 기록이에요. 다 몽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었죠. 몽골 제국사 연구의 사료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또는 페르시아, 이란 지방, 그리고 러시아, 심지어 라틴어로 된 그러한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티베트어로도 몽골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역으로 몽골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주변 나라들의 기록들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제 몽골의 영토와 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15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합친 것이 우리가 지금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7배가 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5,200만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만 인구가 있는데 비해서 몽골은 지금 350만의 인구이고 이것도 사실은 20세기에 거의 한 7배 늘어난 거네요. 왜냐면 20세기 초에는 몽골 인구가 50만이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350만까지 늘어났고 땅이 넓고 인구는 적은데 많은 게 있죠. 가축이 많아요. 가축이 지금 거의 7, 8천만 마리가 있어요. 때문에 이 동물을 키워서 유목을 해서 몽골인들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에요. 몽골의 경제력을 따지면은 GDP 작년 말 기준으로 사실은 23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5,000불이 안 되는 그런 GDP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은 한 4,600불 정도면은 몽골인들에게는 부족하지만은 아직은 견딜 만한 또는 먹고 살 만한 그러한 GDP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 그리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난하지만은 절대 빈곤은 아닙니다. 몽골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세기에 사회주의 시절에는 소비에트 연방 독립국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16번째 위성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에 이미 몽골의 모든 지형을 다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어떤 지하 자원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몽골 지도 또는 러시아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석유, 석탄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구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을 비롯한 또는 텅스텐 또는 형석이라고 하는 철광석을 녹일 때 쓰이는 광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히토류도 사실은 몽골의 부존 자원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것만 알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몽골이 걸리는 겁니다. 캔 광물을 가공을 해서 팔아야지 비싸요. 그런데 몽골은 원자재를 팔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 그만큼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만 되죠. 그럼 외국의 투자를 받게 되면은 몽골의 지하 자원을 외국 자본이 광물을 캐서 그 이익을 거의 반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 하나는 중국, 하나는 러시아. 몽골에서 지하자원을 철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알고는 있고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올 통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광물의 자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치가 이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가 몽골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원은 넘치는데 그 자원을 비싸게 팔 수가 없고 또 비싸게 팔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갈 나라가 없고 중간에 이 운송료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농담으로 방석 위에 앉은 거지라고 하는 농담을 할 정도로 몽골이 지하자원은 많은데 부강한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몽골, 중국과 러시아가 꽉 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몽골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몽골이 이제 제3의 이웃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첫 번째, 두 번째이고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계속 외교적인, 경제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를 더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몽골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게 손발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경제력의 거의 8, 90%는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공산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몽골에서 팔 수 있는 지하자원은 중국으로밖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몽골이 중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은 몽골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다 중국에게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수천 년에 걸친 정책이었고 역사인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몽골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중국이 열어줄 까닭이 없죠. 반대로 몽골이 중국에게 더욱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혹시 석탄을 비행기로 실어온다 그러면은 그 석탄 값의 수십 배, 수백 배가 연료로 들어갑니다. 금 같은 경우는 물론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죠. 금이나 또는 우라늄이나 또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양이 적고 희귀한 또는 고부가가치의 이러한 광물들은 몽골이 비행기 수출할 수 있죠.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쪽에서 몽골에 많이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몽골에 더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몽골 제국도 그렇고 세계에서 어떠한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몽골 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원할 줄 알았죠. 13세기에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칭기스칸의 후손들 간의 권력 다툼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땅을 나눠줬다기보다는 사람을 나눠줍니다. 이 지역은 너의 소유물로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것은 네가 소유하라 라고 해줬는데 대를 거듭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잘라지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 또는 형제들 간의 전쟁과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물론 몽골 제국의 데칸의 자리도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근데 이것이 14세기를 넘어서면서 파편화, 그러니까 원심력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면서 몽골 제국이 작게 분열 양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몽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을 운영했던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인이 아니라 몽골인을 도와서 몽골 제국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북중국의 한인들. 이 사람들이 몽골 제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중국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도움을 줘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몽골 제국의 재정, 회계, 무역을 담당을 해요. 왜냐면 몽골인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군사력으로서 몽골인들보다 또 더 많은 세력으로 몽골 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킵차크 사람들 또는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또 몽골 제국 운영에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데칸은 몽골 사람이고 지배층은 몽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공동으로 몽골 제국을 운영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려에서 몽골로 끌려갔던 공녀들도 그 권력 다툼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후 같은 경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몽골 제국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의 데칸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통합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분열이 되면서 중국은 명나라에게 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다 그 현지 사람들에게 몽골 제국이 다시 분열되면서 이제 정권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몽골이 몽골 초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몽골 초원에 돌아온 사람들과 또 기존에 몽골 초원에 살고 있던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 또 권력 다툼이 생겨요. 왜냐면 떠났던 사람들이 몽골 초원으로 돌아오니까 몽골 초원에 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갔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몽골 초원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또 세력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세력 다툼을 명나라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여진의 후예인 만주, 청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몽골을 또 서서히 내몽골부터 북몽골, 서몽골까지 차례대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910년대까지 청나라가 몽골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자 몽골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만주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중국에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서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몽골은 우리 중국 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열심히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에 군대가 들어가서 몽골의 독립을 철폐시켜버려요. 너희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역사야. 그러자 몽골에서는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면은 러시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결국 1911년에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 1921년에 독립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뤘으나 누구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뤘죠? 러시아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뤘고 결국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 1917년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면서 몽골은 1924년에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때부터 1924년부터 92년까지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운영이 됐던 것이고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한 60, 70년 동안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군사력, 러시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지금 중국과 몽골 사이에 사실은 힘의 균형이 차이가 엄청나죠.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에서 15억이 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인데 또 내몽골에 400만 명의 몽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중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수천 년에 걸친 중국의 EEJ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결국은 내몽골 자치구도 원래는 몽골과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고비 사막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내몽골 사람들은 중국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몽골은 고비 사막 너머의 독립국인 거죠. 사실은 내몽고 자치구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2년 먼저 내몽고 자치구를 성립을 해요. 1947년에. 그랬던 내몽고 자치구가 결국 신중국이 1949년에 성립되면서 그 신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몽고 자치구에 한족이 2천만 명이 넘어요. 몽골족은 한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몽골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몽골어밖에 모르고 손자는 중국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부모 세대가 그거를 중간에서 몽골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그 중간에 부모 세대가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몇십 년, 길게 봐야 50년 내에 다 중국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몽골어 금지 법률이 반포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있었죠. 뭐 데모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중국 역사와 몽골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어가 사라지고 그 소수의 민족들이 다 중국화 또는 한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중국은 그 과정을 수천 년 동안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난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려면은 사실 여러분들 한국 고대사를 알려면은 중국 사서가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고대사에 대한 기록을 그런데 중국은 체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 기록을 엄청나게 남겨놔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 우리 중국의 땅으로 중국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이게 중국의 역사 인식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한문으로 중국의 하늘 아래 살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아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중국 쪽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쪽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인 것이죠.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다양한 언어 또 다양한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살아남지 안 그러면은 아마도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첨예한 위치에 놓인 나라가 한반도이고 특히 대한민국인 것이죠. 제가 이제 몽골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몽골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우리도 몽골에게 가장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하자원과 식량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대신 팔아주고 가공해주고 그러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의 초원에 또는 강가에 엄청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몽골인들에게는 조금 마뜩찮은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몽골과 한국이 같이 잘 살 수 있다면은 몽골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몽골에 엄청난 지금 농작물 재배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강가나 수자원이 좀 풍부한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식량도 몽골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중국 스촨성江油시 이런 도시인데 중학생 몇 명이 다른 중학생 한 명을 괴롭히는 그런 동영상 막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와, 이게 난리 나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동영상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저도 봤으니까 중국 많은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화나는 거죠. 경찰서 아니면 현지 정부는 이거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또 제대로 처리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확 일어나고요. 저도 뭐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많은 사람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와, 이게 진짜 물론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 같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정말 규모 너무 컸어요. 이 사건 떠나서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서 일반 서민들은 이게 공산당대에서 중국 정부대에서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도 뭐 불만 많아가지고 나가서 무슨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런 사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중국 사람들 얼마만큼 살기 힘드냐면은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이게 부채를 갚아라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는 좋게 말하면 우리 중국 사회는 변해야 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중국 사회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너무 끔찍한 학생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보니까 정부도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갑자기 확 나는 거죠. 그 뉴스 한국에서도 많이 퍼졌는데, 시위에 나오는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 돼지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서민들 운반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더 사람들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을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중에서 시진핑 내려가라, 그리고 공산당 내려가라, 그런 소리까지 나타나는 정도. 저도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 중에서 일반 서민 때리는 경찰들 있잖아요.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경찰들, 아니면 그 뒤에는 책임자들, 이 사람 누구인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또 폭로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주소 어디 있는지, 가족 누구 있는지. 이게 그 중학생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바로 공산당대에서 중국 정부대에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은 많이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그런 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안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사람들은 그 휴대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연락하기 쉬운데, 근데 중국 정부도 오히려 더 쉽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채팅방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중국 정부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누구 리더인지 또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는 좋은 기술을 통해서 이게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아마 10년 전 정도, 그때도 저 중국 정치를 많이 관찰해 왔는데, 그때는 진짜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 시위하는 거, 일어나는 거.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 때 2022년도에 그때 연말 정도 중국 사람이 도저히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지역도 아니고 여러 지역 사람들은 그때는 뭐라고 하면은 백지 형량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안에서 아무 글도 없어요. 그냥 불만은 있는 거죠. 불만 있는데 내가 아무 글도 안 쓰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도 이게 종이 아무 글도 안 쓰니까 뭐 공산당 내려가라, 시진핑 내려가라 이런 말 없으니까 잡혀갈 수도 없는데, 근데 한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 사람,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 그게 시진핑 아마도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제로 정책을 그냥 다 풀었어요,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짱요시 그 일 끝나고 중국 윤난성의 쿤명시에 어떤 남자가 그냥 막 대놓고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시진핑 내려가라.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람
사람들은 사실 공산당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정말 살기 힘들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되면은 그런 두려워하는 느낌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 상황은 지금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하루하루 그냥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위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홍콩 시민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제가 사실 지금 그 공산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홍콩 그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저도 사실 막 불만이 많은데 근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홍콩 시위 그때 봤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아침에 나갔는데 시위하러 나갔는데 근데 가방 안에서 뭐가 담기 있냐면 요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만약에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요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와 홍콩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홍콩 상황을 보니까 거기 답답한 사람들은 많은 젊은 사람 나갔어요. 숫자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위 나타난 사람 엄청 많거든요. 200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홍콩 시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정도 나오더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차피 우리 안 되니까 그냥 참아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불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1989년도에 그때는 중국의 꽤 유명한 정치인 중국 전 당 총서기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정치 성향은 약간 민주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뭐 당했죠. 그래서 결국에 1989년 4월 15일 정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중국 공산당 내부 부패 문제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 특히 대학생들은 천안문 광장 갔어요. 후야오방 이 사람 죽었으니까 애도하려고 뭐 어쨌든 기념하려고 막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대학생들은 불만이 많아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그런 학생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 대학생들은 그냥 게임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영화를 보고 근데 그때는 중국 대학생들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뭐 어쨌든 TV 통해서 다 봤는데 사람 엄청 너무 많더라고요.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 생겼죠. 분열됐어요. 짜오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의 정치 개혁 쪽으로 가고 싶은데 학생들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근데 덩샤오핑 이쪽 사람들은 리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쪽 사람들은 안 된다. 강력하게 이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 6월 4일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죠.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되는 거죠. 그때 베이징뿐만 아니라 전 중국에 많은 학생들이 일어났는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공장, 공인들 아니면 심지어 방송사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 다 일어났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일부 사람은 해외에 나가고요. 또 일부 사람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조용히 돈 벌자. 민주화 위해서 우리 그 정치 개혁 위해서 이렇게 뭐가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천안문 사건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뭐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군대는 천안문 광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정말 용감하게 그 탱크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 탱크 행진 나갈 수 없게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엄청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제가 중국 정치를 계속 관찰을 해왔잖아요. 그 작년부터 삼중 전회 이후에 시진핑 파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그 중국 매체에 이미 특히 그 개인 매체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삼중 전회는 2023년도 연말에 오픈해야 되는데요. 근데 계속 연기해가지고 2024년도 7월 오픈했어요. 이게 엄청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3중 전회 끝나고 4중 전회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근데 4중 전회는 작년 연말에 오픈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7월 오픈할 예정인데요. 근데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 이게. 미팅인데 그냥 뭐 제 시간에 오픈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미루었는지. 중국 독재 나라잖아요. 시진핑 만약에 파워 문제 없다. 그냥 모든 일, 시간 따라서 그냥 순조롭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들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짱우샤는 그 사람, 그 중국 군의 부주서인데 올해 양회 끝나고 나서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짱우샤 그 사람 완전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다 시진핑 하나 봐주치고 이렇게만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시진핑 쳐다보지도 않고 책가방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게 정말 시진핑이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양회 끝나고 나서 시진핑을 엄청 친나는 국내 부주서 두 사람인데 짱샤 말고 또 허웨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수청당했어요. 아직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시진핑 친나는 군부 사람들은 많이 수청당했고요. 또 시진핑이랑 갈등 굉장히 심한 그 후진타오파 사람들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그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5월 말 정도 갑자기 14일 정도 사라졌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나왔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러니까 외국 정치인 만나면 중국 인민대회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대신 자기 거주하고 있는 중난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만나서 혹시 건강 문제이지 않을까? 또 그 시진핑이 계속 12년 정도 참석했던 브릭스 정상 미팅 있는데 계속 참석해왔는데 근데 올해도 참석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 모든 화면을 보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 이 사중 전회를 1년 정도 연기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 바탕으로 이런저런 시그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진핑 꼭 파워, 권력 다 사라졌다. 이 사람 꼭 내려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진핑 파워 문제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 분명히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워 강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시진핑 2012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18번 당대표 회의 때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사실 저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되게 기대 많았어요. 왜냐면 그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민주화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그 시진핑은 아들이니까 아마 그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그 올라가자마자 또 반부패 운동을 했어요. 엄청 많은 그 사람들을 때렸는데 그래서 일반 서민들 박수 치는 거죠. 와 이게 진짜 희망 있다. 그럼 시진핑 만약에 이런 파워 장악하게 되면 정말로 중국도 민주화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2017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19번 당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도 사람들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시진핑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다들 너무 놀랐어요. 다들 좀 시진핑 기대하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진핑 가면 갈수록 우리 예상하는 그 길 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시진핑 2017년 정도 이미 파워가 엄청 세요.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완전 파워가 거의 최고치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시진핑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진핑은 점점 파워 약하게 되고 있고요. 가장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군대 문제. 짱샤 그 사람 분명히 시진핑이랑 되게 한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군대 사람이잖아요. 군대에서 꽤 오래동안 있었어요. 그 사람도 퇴장인데요. 그 짱샤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세력을 이미 키웠으니까 끝까지 싸우면 시진핑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 아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경제는 망했어요. 엄청 심각합니다. 많은 서민들은 내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민들은 이미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시진핑 내려가라.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확 일어나면 시진핑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또 시진핑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모자라서 지금 시진핑 굉장히 머리 아픈 게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파워가 무지하게 세요. 그 사람은 중국을 공산당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중국 주변 이 나라들 다 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마 중국 공산당을 중국 정부한테 뭔가 할 수는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시진핑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 공산 내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신 시진핑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많은 중국 고위층 간부들 미국 안에 돈도 있잖아요. 이 돈 다 동결당하게 되면 더욱더 시진핑한테 화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문제는 군대 문제도 심하고요. 경제 문제도 심하고요. 그리고 정치구 안에서도 되게 혼란스럽고요. 미중 갈등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다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내려가면 이 모든 문제를 거의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빨리 내려가세요. 아마 중국 공산 내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진핑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중국의 체제, 공산당 체제. 시진핑 머리 아픈 일이 많죠. 마오쩌둥 똑같은 시대에 있는 그 중국 정치 고위층 사람들의 아들 아니면 딸, 중국 태자당 이 사람들은 거의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권, 군대, 금융, 텔레콤, 석유 막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힘 합치면 엄청 세죠. 근데 시진핑 외에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일단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진핑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은 최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태자당이랑 좀 갈등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태자당 입장에 봤을 때 우리 공산당 체제를 유지를 해야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좀 돈 많이 벌 수 있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진핑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를 지금 물론 시진핑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진핑은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태자당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 국가주 후진타오 있잖아요. 중국 전 국무총리 원자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태자당 아니에요. 일반 서민 출신인데 SNS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후진타오이나 아니면 원자버 이런 사람들은 태자당 외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진짜 회장은 태자당인데요.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 단지 당신 잘하면은 계속 하라, 못하면 내려가라. 어제 태자당 이 사람들은 힘을 합치면 되게 무섭죠. 다른 나라 없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시진핑의 코로나 제휴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친척 친구들 중국에서 많이 있거든요. 친척 친구들 옆에 보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집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두 달, 심지어 어떤 데는 이게 차단해버렸잖아요. 이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냉장고 안에서 먹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때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음식 많이 없어서 다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난리 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상하이는 일부 한국 유학생들도 미리 준비를 안 돼가지고 상하이 봉쇄 버렸잖아요. 그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난리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느낌이 뭐냐면 딱 한 가지요. 정말 다행히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길게 말하면 3년 정도, 짧게 말하면 1년 정도, 그 2022년도에 그때는 진짜 코로나 제휴 정책 때문에 경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2024년도에 결혼하는 사람 엄청 많이 줄었어요. 시진핑 코로나 제휴 정책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2022년도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상황 많잖아요. 근데 2024년 작년 다 풀었잖아요. 마음대로 뭐 결혼할 수 있는데, 근데 작년에 결혼하는 사람 2022년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심지어 약간 또 진짜 생각 많이 바뀌었어. 옛날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고 좋은 차 구입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은躺平하고 있어요. 평평하게 누워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아파트도 구입을 하지 않고 자동차도 구입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소금, 찐빵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겠다. 진짜 희망 없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도 많이 변했지만 중국은 너무 크게 변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평소에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첫 번째, 공기 맞죠, 공기.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중국의 공기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물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최근에도 뉴스 터졌는데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중국의 최고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들 마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수 만드는 회사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와하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농수산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생수를 만드는 회사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있어요? 중국 생수, 물 만드는 회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왜 그 창립자 최고 부자 될 수 있는지, 물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들 생수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물도 깨끗하지 않았는데 다른 음식 같은 거 과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도덕 수준 엄청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돈 벌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분유 사건 있잖아요. 그 애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문제 있다. 애들 같은 경우는 나라의 미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딱 하나, 분유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거의. 거기까지도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음식, 가장 음식 왜 만들 수 있는지 이해되죠? 이게 사람 이미 도덕 수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심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돈 때문에 뭐 이거저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법이 있죠. 근데 그 인맥 있으면 뇌물, 돈 제대로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공안들 안 되나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가세요. 이런 경우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중국에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중국 화장실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국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지하철 화장실 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화장지도 있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시진핑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중간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선진국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저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화장실 봐라. 화장실 정말 깨끗하면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 혹시나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냐. 정말 중국 화장실 저도 중국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고향을 진짜 가고 싶죠. 근데 화장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떨어져요. 진짜로. 지금 아마 시진핑 정책 세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개선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이랑 비하면 멀죠. 저부터 한국에 왔을 때 바로 느낌이 돼요. 제가 생활 습관이랑 한국 사람 생활 습관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연구소를 일을 했는데요. 그 점심 때 화장실 앞에서 사람 줄 서 있었어요. 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치를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줄 서서 양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점심 때 양치를 왜 하는 건지. 제가 사실 중국 안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깨끗한 사람인데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끝 양치를 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음식 먹을 때마다 항상 양치를 하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가방 안에서 치약, 시술, 치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제가 배우는 거죠. 한국 사람 그때 당시 저를 보면 이 중국 사람 좀 깨끗하지 않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또 아마 큰 도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되는데 후진 지역 사람들 아직도 좀 위생 습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문화 대명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되게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막 파마했고 그래서 막 자본주의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 진짜 막 농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더럽고 땀도 났고 이게 노동자야. 이런 사람을 많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깨끗하게 뭐 나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문화대혁명 때 그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영향을 받아서 일부 중국 사람들은 그 위생 습관은 안 좋게 되는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배우고 특히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우리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편해서 시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왜 한국 분들은 남성분들은 다 이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있구나. 예의 없구나. 깨어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남성분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습관돼 버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모쏠이 크잖아요. 저도 뭐 한국에 막 왔을 때 그때 모쏠이 너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보고 수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야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정말 예의 아니구나. 그때는 중국 사람 다 그랬어요. 버스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음악 나오는 거잖아요. 막 큰 소리로 막. 근데 한국에 왔는데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TV 화면 나오는데 소리는 거의 없어요. 이게 맞구나.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니까. 일단 에어컨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 없으니까 에어컨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에어컨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여름도 덥잖아요. 사용 안 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돈 없으니까. 사실 저도 한국에 막 왔을 때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겨울에도 언제든지 뭐 얼음물, 차가운 음식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어르신 나이 80 넘으셔도 항상 차가운 물 드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 안 좋은 사람 빼고 다들 이거 차가운 물 좋아하죠. 근데 겨울 되면은 날씨가 좀 춥잖아요. 사람들 따뜻한
물 많이 먹어요. 한국 분들은 언제이든 어떤 나이든 뭐 건강 상태 어떻게 되든 항상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수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음식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물 먹어야 건강하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물 퀄리티. 그러니까 한국 물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최고 좋은 홍삼 나오고 있잖아요. 홍삼 나오면 인삼 나오면은 물 그만큼 좋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중국도 물 자체가 문제도 있고 사람들 걱정되니까 일단은 물 끓여서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 나이 되신 특히 여성분들은 나가서 막 광장으로 춤을 이게 진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갈등 되게 심했어요. 소리 크게 음악 틀어요.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피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아파트도 안 사요. 그 중국 술 있잖아, 술. 옛날에 엄청 많이 팔 수 있는데 이거 젊은 사람에게 안 먹혀요. 우리는 안 먹어요. 회사 가는데 옛날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